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 몸의 노화시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감사일기와 저속노화의 과학적 연결고리에 대한 여러 메모랑 발췌문들을 보면서요. 스트레스, 감사, 그리고 저속노화, 그러니까 슬로우 에이징이죠. 이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관계를 들여다볼 거예요. 그냥 뭐 기분 좋으려고 하는 습관 정도로 생각했던 감사일기가요. 어떻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흥미로운 내용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생리적 변화, 특히 노화랑 관련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료를 보면요,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심장의 아주 미세한 리듬 있잖아요. 심박변이도 HRV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인 자율신경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감사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몸을 치유하고 또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내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자료의 핵심을 미리 좀 요약해 드리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느끼고 이걸 기록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스위치를 탁 켜는 것처럼 뇌의 스트레스 반응 회로를 바꾸고요. 심장 리듬을 최적화하고 심지어 세포 단위의 노화 속도까지 늦추는 강력한 생리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학적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와, 생리적 개입이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야기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야겠네요. 1930년대 한스 셀리에 박사 실험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셀리에 박사가 이제 쥐에게 난소 추출물이나 아니면 그냥 뭐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실험을 계속했어요. 네네. 근데 결과가 좀 이상했던 거죠. 뭘 주사했는지랑 상관없이 쥐들이 다 비슷하게 부신피질은 커지고 위에는 막 궤양이 생기고 면역기관인 흉선이나 림프절은 작아지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 주사한 물질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었군요. 그렇죠. 여기서 셀리에가 딱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주사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쥐가 처한 그 위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 그 자체가 문제구나. 이때부터 스트레스는 몸에 가해진 어떤 비특이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게 스트레스의 시작이었군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원래 물리학 용어였다면서요? 이것도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원래 물리학에서 스프링 같은데 외부에서 힘을 주면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지 설명이 좀 돼요. 아, 사람마다 탄성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확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큰 시련에도 탄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그 사람의 내적인 탄성 계수, 뭐랄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힘, 회복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한 스프링, 약한 스프링처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 셀리에 박사도 스트레스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건데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아, 이거 실패하면 나 진짜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뇌 속의 불안감지센터, 편도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막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게 교감신경계를 확 흥분시켜서 심장을 막 전쟁 난 것처럼 뛰게 만들죠. 아, 그게 바로 몸을 갉아먹는 디스트레스, 해로운 스트레스군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과제를 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겠는데? 라거나 이거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인데? 이렇게 도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때는 뇌의 앞쪽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뭐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오히려 집중력, 창의력이 막 올라가요. 아, 이게 바로 유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 전에 적당히 긴장하면서 심장 뛰는 건 유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근데 발표 끝나고 나서도 막 며칠 동안 불안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그건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아, 그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크죠.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노화 시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디스트레스 상태, 그러니까 세상을 주로 위협이라는 렌즈로 보는 경향이 계속되면요.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에서 가속페달 역할하는 교감신경만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하는 부교감신경은 거의 고장난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계속 긴장 상태로만. 상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막 소모하게 되고 이게 바로 가속노화 모드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박수는 안정화되고 계속 높고 혈압은 오르고 면역 기능은 떨어지고 세포 수준에서는 만성염증이 막 늘어나고. 와, 심각한데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심리적인 해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리적인 노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해석이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변수라니. 와, 정말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 상태인지 아니면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HRV, 심박 변이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HRV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심박 변이도라는 건 심장 박동과 그 다음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미세하게 계속 변하는지를 재는 거예요.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뛰냐, 느리게 뛰냐 이게 아니고요. 그 리듬 자체가 얼마나 유연하고 변화무쌍한가 이걸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규칙적인 것보다 변화가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 변화, 즉 변이도가 높은 것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 회복력,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고 건강한 심장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박동 리듬을 아주 유연하게 조절해요. 뭐랄까 부드럽게 춤추듯이 필요하면 빨라졌다가도 금방 안정을 찾고 느려지고. 네, 유연하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이 심장 리듬이 점점 딱딱해지고 단조로워져요. 마치 변화 없이 똑같은 박자만 계속 반복하는 군대 행진처럼요. 아, 뭔가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심장 리듬의 유연성, 즉 HRV가 감소한다는 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있고 또 생리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속노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것의 핵심은 결국 그 회복력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요. 네, 정확합니다. 스트레스나 어떤 외부 자극을 딱 받았을 때 우리 몸의 세포, 호흡, 심장 리듬,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래의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평형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 회복력을 지키고 저속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중요한 조절 시스템 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HPA 축이라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인데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너무 과열되지 않게 잘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자율신경 축, 아까 말한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이랑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 그리고 셋째는 염증 면역 축이에요. 불필요한 만성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계를 안정시키는 거죠. 아, HPA 축, 자율신경 축, 염증 면역 축. 네, 이 세 축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 몸의 노화 시계는 더 천천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저속노화의 생리적인 기반인 거죠. 와,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세 축,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고장나기 쉬운 그 자율신경계의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을 다시 살리고 균형을 맞추려면 뭘 해야 할까요? 운동이나 심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뇌과학이 특히 주목하는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해법으로 감사, 그래티튜드를 딱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심장 박동 패턴이 그냥 안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동조, 코히어런스라고 부르는 아주 규칙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요. 동조요? 그건 어떤 상태인가요? 심박 변이도 그래프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인파 형태를 그리는데요. 심장 박동, 호흡, 혈압이 마치 잘 지휘되는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최적의 생리적 리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와, 몸의 오케스트라라니 멋진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이 동조 상태가 되면 면역세포 기능은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눈에 띄게 확 줄어들어요. 동시에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결속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분비는 촉진된다는 거죠. 와, 그런 감사는 그냥 기분 좋은 감정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 화학 시스템을 다시 조율하는 엄청난 생리적인 사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리적 사건. 그래서 바로 그 감사의 생리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활용하게 돕는 도구가 바로 감사일기인 거죠. 아, 그래서 감사일기가 중요하군요. 네, 감사일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냥 좋은 일을 기록하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 우리 뇌가 좀 재밌는 특징이 있거든요. 뇌의 특징이요? 뇌는요, 과거에 경험했던 감사한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그걸 글로 재현할 때 있잖아요. 마치 그 일이 지금 실제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현실이랑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 못하는 거죠. 아, 정말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감사와 관련된 긍정적인 뇌회로, 특히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회로를 자극해요. 그리고 이게 자율신경계의 브레이크, 즉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리듬, HRV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경로가 되는 겁니다. 와, 쓰는 행위 자체가 뇌랑 몸의 긍정 회로를 직접 훈련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글쓰기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연결고리인 셈이죠. 근데요,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특히 막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힘든 날에는 더 그런데 그럴 때도 억지로라도 쓰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낄 때 효과가 제일 크겠죠.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힘든 날에도 의도적으로 작은 감사거리를 찾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아, 노력 자체만으로도요? 네. 핵심은 거창한 사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 그냥 스쳐 지나간 어떤 친절한 미소, 내가 지금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같은 거.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려는 시도, 그 시도 자체가 뇌의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작은 거라도 찾는 시도. 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나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들이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꾸준히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안 쓴 그룹보다 낙관성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나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와, 23%나요? 엄청 단데요. 네, 감사일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자율신경계 브레이크를 복구하는 정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그런 뇌 심장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그 자료에 있던 뇌의 정원 가꾸기라는 비유가 있었는데 이걸 들으니까 그 의미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비유 좋죠. 네, 우리 뇌를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온갖 불평, 걱정, 불안 같은 건 정원을 막 어지럽히고 망치는 잡초 같은 거고요.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내서 그걸 일기에 적는 행위는 마치 정원에 따스한 햇살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네, 딱 맞는 비유네요. 감사일기를 쓰는 그 순간 뇌의 정원사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이나 긍정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돼서 햇살 아래서 막 일을 하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그늘 속으로 물러나서 조용해지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심장은 안정되고 규칙적인 아까 말씀하신 동조 상태에 가까운 리듬을 회복하고요. 이 평온하고 효율적인 심장의 리듬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서 세포 속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와, 세포 수준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럼 세포들은 이 안정된 신호에 따라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나 유해산소 발생, 즉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고 이게 결국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연결고리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심리적인 활동이 세포 단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럼 이 강력한 효과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감사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실천법 보니까 놀랍도록 간단하던데요. 네, 아주 간단하죠.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요. 둘째,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하게 느껴졌던 순간이나 사람 아니면 사물 이런 거 3가지 정도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거창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죠. 사소한 게 중요하죠. 네, 동료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봤던 예쁜 노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움직여준 내 몸,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포기 안 하고 해결해낸 나 자신, 뭐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단계,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냥 무엇에 감사했는지 목록만 적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나한테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한두 문장이라도 꼭 덧붙여 보는 거래요.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동료가 준 커피 덕분에 잠시 힘을 얻었고 뭔가 배려받는 느낌이라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감사했던 순간의 그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고 음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목록만 쓰는 것보다는 단 한 줄이라도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내는 게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감정의 재경험, 이게 뇌를 속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감사는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몸의 핵심 조절 시스템, 그러니까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아까 말씀드린 저속노화의 3가지 축 있죠. 이 시스템들의 리듬을 조화롭게 다시 설정하는 아주 강력한 생리적 조절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생리적 조절인자, 네. 그 결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딱딱하게 굳었던 심장은 다시 젊고 유연한 리듬, 즉 높은 HRV와 동조 상태를 회복하고요. 세포는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되는 것, 즉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되고요. 뇌는 세상을 위협보다는 기회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요약하자면 감사 실천은 심리적 안정에서 시작해서 생리적 회복, 그러니까 자율신경 균형 잡고 호르몬 안정화하고 염증 줄이고, 이걸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세포적 재생 및 노화 속도 지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저속노화의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감사의 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스트레스 이론의 창시자인 한스 셀리에 박사에게 어떤 기자가 스트레스 해소의 궁극적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주저없이 감사입니다, gratitude 이렇게 답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네, 유명한 일화죠. 이게 이제 단순한 철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과학적인 통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뇌과학이나 생리학적 증거들이 바로 그 대답을 딱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심장에는 어떤 감사의 리듬을 새겨 넣으시겠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적는 그 한 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세포와 심장, 그리고 어쩌면 내일 여러분의 생체 나이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매일 꾸준히 감사를 기록한다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가장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은 좀 더 나아가서 감사 연습 말고 나의 자율신경 균형을 찾고 내면의 평온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지속 가능한 저속노화 실천법을 설계해 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감사는 기억의 언어이자 회복의 리듬입니다. 여러분의 펜끝이 심장의 박동을 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